서울의 심장부 강남 테헤란로의 스카이라인을 지배하는 태아그룹 본사 펜트하우스 회의실은 침묵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다. 통유리창 밖으로는 잿빛 하늘 아래 서울의 정형이 거대한 디오라마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 장관을 감상할 여유가 없었다. 도시의 혈관을 따라 흐르는 활기는 마치 이곳 68층의 유리성에 갇힌 남자들의 절망을 비웃는 듯 했다. 공기는 오래된 커피 향과 짙은 긴장감, 그리고 희미한 패배의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회의실 중앙에 놓인 거대한 흑단 테이블 끝에 앉은 남자 강지훈은 태아그룹의 총수이자 이 절망적인 전투의 총사령관이었다. 그의 얼굴은 대리석 조각상처럼 차갑고 단단했지만 잘 다듬어진 눈썹 아래 깊게 팬 다크서클과 미세하게 떨리는 턱선은 내면의 폭풍을 감추지 못했다. 최고급 실크 넥타이가 목을 조르는 듯 답답하게 느껴져 그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그것을 조금 느슨하게 풀었다. 그의 시선은 회의실 전면을 차지한 거대한 미디어 월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곳에는 태아그룹의 주가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핏빛 폭포처럼 곤두박질치고 있었다. 마이너스 17V. 개장 이후 단 몇 시간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존 다시 한번 설명해봐.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회의실의 공기를 더욱 차갑게 만들었다. 그의 맞은편에 앉은 금발의 백인 남자 월스트리트에서 천문학적인 연봉을 주고 스카우트해온 최고 재무분석가 존 앤더슨이 마른 침을 삼켰다. 대표님 상황은 명확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장 조정이 아닙니다. 한성 대형미래 그리고 SJ그룹 4개의 경쟁사가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하여 벌이는 조직적인 공격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가장 취약한 자회사들의 지분을 타겟으로 동시다발적인 공매도를 시작했고 이는 연쇄적인 투매 현상을 촉발시켰습니다. 알고리즘은 교묘하게 설계되어 공포심리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그의 설명은 명료했지만 그 안에는 어떠한 해결책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태아라는 고함이 침몰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정교한 부고 훅가오일 뿐이었다. 해결책을 원했지 내 회사의 장례식 예행 연습을 원한 게 아니야. 지훈이 차갑게 쏘아붙였다. 존의 얼굴이 붉어졌다. 옆에 앉아있던 김민석 상무가 황급히 나섰다. 대표님, 저희가 가진 유동성으로는 이 공격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그들의 자금력은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보유 주식의 90%를 매각하여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분석이 항복하라는 건가? 지훈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내 할아버지께서 맨손으로 일군 이 태아를 내 아버지께서 피땀으로 지켜낸 이 제국을 고작 종이 몇 장의 분석 보고서로 포기하라고 김 상무는 입을 다물었다. 회의실에는 다시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미디어 월의 숫자는 계속해서 붉은색으로 타오르며 그들의 무력함을 조롱했다. 그들은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들은 거대한 헤일 앞에 선 모래성에 불과했다. 바로 그때 회의실의 육중한 자동문이 소리 없이 스르르 열렸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청소 카트를 밀고 있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수수한 회색 유니폼의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 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 살벌한 전쟁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도 평범하고 일상적인 존재였다. 보안팀장인 박기철 실장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여긴 통제구역인데 어떻게... 여자는 박 실장의 말은 들리지 않는다는 듯 묵묵히 카트를 밀고 회의실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임무는 회의실 한쪽 벽면을 차지한 거대한 유리창을 닦는 것이었다. 그녀는 늘 하던 일이라는 듯 익숙하게 청소도구를 꺼내들었다. 회의실 안의 임원들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청소 불안이 누군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당장 내보내요. 하지만 여자는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유리창을 닦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유리창의 얼룩이 아닌 유리창에 비친 미디어월의 데이터 흐름을 쫓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패닉에 빠진 회의실 안에 그 누구보다도 차분하고 날카로웠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백만 개의 데이터 조각들이 재조립되고 있었다. 그녀는 공격자들의 알고리즘 패턴을 읽고 있었고 그들이 만들어낸 완벽해 보이는 파도 속에서 아주 미세한 균열, 그들이 간과한 작은 기포 하나를 발견했다. 그녀는 이 공격이 강력하지만 지나치게 레버리지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간파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무너뜨리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걸었고 바로 그 지점에 압력점이 존재했다. 젠장, 초회대 기관 투자자 중 하나인 블루에로우 캐피탈에서 자금을 회수하겠답니다. 방금 연락이 왔습니다. 재무팀장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외쳤다.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이제 남은 것은 시간 문제였다. 강지훈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테이블을 내리쳤다. 해결책을 가져오란 말이다. 내 회사를 위한 부고 말고. 그의 외침이 회의실을 울리는 순간 유리창을 닦던 여자가 몸을 돌렸다. 그녀는 들고 있던 청소용 스퀴즈를 카트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회의실의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명료했다. 공격은 자회사들의 보유 지분을 타겟으로 한 캐스케이드 알고리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도미노 효과를 노린 거죠. 하지만 그들의 공격은 과도하게 레버리지 되어 있습니다. 압력점이 존재해요.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다. 방금 무슨 소리를 들은 것인가? 청소부가 캐스케이드 알고리즘과 레버리지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몇 초간의 정적이 흐른 뒤 실소가 터져 나왔다. 지금 농담하는 겁니까? 김민석 상무가 경멸적인 눈빛으로 그녀를 쏘아보며 말했다. 청소부가 알고리즘에 대해 뭘 안다고 짓거리는 거야. 박 실장, 이 여자 당장 끌어내. 박희철 실장이 허둥지둥 그녀에게 다가갔다. 아주머니 어서 나가시죠. 지금 여긴... 하지만 여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강지훈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강지훈은 다른 임원들과 달랐다. 그는 그녀를 비웃지 않았다. 대신 그는 혼란과 경이로움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이미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그에게 이 상황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눈에서 기이할 정도로 흔들림 없는 자신감을 보았다. 그것은 패닉에 빠진 자신의 최고 재무 분석가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차가운 논리와 확신에 찬 눈빛이었다. 어떻게 그걸 아는 거지? 지훈이 물었다. 중요한 건 아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자가 대답했다. 그 순간 지훈은 결정을 내렸다. 이성은 미친 짓이라고 소리쳤지만 절망의 벼랑 끝에선 그의 본능이 속삭였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두 나가. 임원들이 당황했다. 네 대표님, 모두 회의실에서 나가라고 했다. 이분만 빼고. 지훈이 여자 서유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보여줘. 회의실은 순식간에 텅 비었다. 거대한 공간에 남은 것은 절망에 빠진 총수와 정체불명의 청소부 단 두 사람뿐이었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땅거미가 내리고 있었고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보석처럼 반짝이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자신의 자리 회의 테이블 가장 상석에 놓인 최고 사양의 터미널을 손으로 가리켰다. 서유진은 망설임 없이 그곳으로 걸어가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변했다. 구부정했던 허리가 꼿꼿하게 펴졌고 멍하던 눈빛은 예리한 칼날처럼 빛났다. 청소용 걸레와 빗자루를 잡던 그녀의 섬세한 손가락들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속도와 정확성이었다. 평범한 청소부의 움직임이 아니었다.
마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격정적인 협주곡을 연주하는 듯했다. 모니터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라인과 매수 매도 주문, 파생 상품 거래 창들이 쉴 새 없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그것은 금융전쟁의 교향곡이었다. 강지훈은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가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부 이해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 결과를 똑똑히 볼 수 있었다. 미디어월의 핏빛 폭포수가 요동치기 시작했다. 맹렬하게 떨어지던 주가 그래프가 저항하기 시작했고 붉은색 숫자들 사이로 희망을 상징하는 녹색 숫자들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혼돈의 시장에 뛰어들어 공격의 흐름을 역이용하고 있었다. 그녀는 공격자들이 파놓은 함정을 되돌려 그들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로 만들고 있었다. 마치 숙련된 외과 의사가 보이지 않는 동맥을 찾아내 지혈하는 것과 같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고 비서실장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 들어왔다. 대대표님,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경쟁사 컨소시엄이 혼란에 빠졌다는 소식입니다. 그들의 자금이 역으로 물리고 있습니다. 서유진의 손가락이 멈췄다. 키보드를 두드리던 격렬한 소리가 멋자 회의실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흐트러진 유니폼 옷매무새를 바로잡았다. 주가 그래프는 완벽한 V자 반등을 그리며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태아그룹은 살아남았다. 서유진은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강지훈에게 몸을 돌렸다. 그녀의 얼굴은 처음 회의실에 들어왔을 때처럼 무표정했다. 그녀는 그에게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작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아그룹 68층 CEO 집무실의 공기는 어제의 폭풍이 휩쓸고 간 뒤에 고요함으로 가득했다. 강지훈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그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아침을 내려다보았다. 어제의 잿빛 하늘은 거짓말처럼 거치고 눈부신 햇살이 한강의 물결 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도시는 다시 활기차게 숨을 쉬고 있었다. 그의 왕국도 마찬가지였다. 들어오세요. 노크 소리에 지훈이 몸을 돌렸다. 문이 열리고 어제와 같은 수수한 회색 유니폼 차림에 서유진이 들어왔다. 어젯밤 회사를 구한 영웅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녀는 다시 평범한 청소부로 돌아와 있었다. 이 극명한 대비가 지훈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다. 앉으시죠. 지훈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가장 편안한 가죽 소파를 가리켰다.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소파 끝에 얌전히 걸터 앉았다. 지훈은 비서가 내온 따뜻한 차를 그녀 앞에 놓아주었다. 그리고 그는 말없이 허리를 숙여 깊은 감사를 표했다. 재벌 총수가 청소부에게 하는 행동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진심이 담긴 존중의 표현이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서유진 씨는 태아그룹을 그리고 저를 구했습니다. 원하시는 건 뭐든 말씀하십시오. 백지수표라도 좋고 원하신다면 태아의 계열사 하나라도 떼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의 파격적인 제안에도 유진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런 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럼 어제 말씀하셨던 그 작은 부탁이라는 것을 듣고 싶습니다. 유진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이내 마음을 정한 듯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태하바이오에서 추진 중인 신도시 의료 복합단지 프로젝트를 박씨 가문의 작은 건설사인 민중건설에 맡겨주셨으면 합니다. 순간 지훈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신도시 의료 복합단지 프로젝트는 태아그룹의 차세대 성장 동력이자 수조 원이 투입되는 거대 사업이었다. 그런 중대한 프로젝트를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소규모 건설사에 맡기라고. 그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회사에 대한 배임 행위에 가까운 요구였다. 민중건설이라면 이제 막 설립된 지 3년 남짓 된 그 회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실적도 기술력도 검증되지 않은 곳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다른 어떤 부탁이라도 들어드리겠지만 이것만큼은 부탁드립니다. 유진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간절함이 묻어났다. 제가 태아그룹을 위해 한 일에 대한 보답으로 다른 것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것 하나면 됩니다. 지우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도대체 누구일까? 왜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일까? 민중언설의 대표는 박민준이라는 젊은 남자였다. 혹시 가족인가 아니면? 연인 그는 그녀의 속내를 읽으려는 듯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평온한 호수처럼 그 어떤 감정도 비추지 않았다. 개인적인 빚을 갚는 것이라고만 생각해 주십시오. 유진이 나지막이 덧붙였다. 지우는 오랫동안 그녀를 응시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십 가지 계산이 오갔다. 이성적으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서는 그녀에게 진 거대한 빚의 무게가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녀는 태아를 구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녀의 요구는 그 어떤 논리보다 위에 있었다. 마침내 그는 결단을 내렸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의 승낙에 유진의 어깨에서 희미하게 힘이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의 청소 카트를 밀고 집무실을 나갔다. 지우는 텅 빈 집무실에 홀로 남아 방금 전 자신이 내린 비상식적인 결정을 곱씹었다. 그는 서유진이라는 여자에 대해 참을 수 없는 궁금증을 느꼈다. 그날 오후 지우는 가족 소유의 성북동 대저택으로 불려갔다. 저택의 응접실에는 그의 할머니이자 태아그룹의 상왕, 샹왕인 강 여사가 고고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지우나, 강 여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오늘 저녁 신라호텔에서 신한그룹 신 회장의 따님과 선이 있다는 것 잊지 않았겠지.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할머니, 저는 정략 결혼에 관심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관심의 문제가 아니다. 의무의 문제지. 너는 태아의 후계자이지 그냥 강지훈이 아니다. 신한과의 결합은 태아를 반석 위에 올려놓을 것이다. 내 개인적인 감정 따위로 그룹의 미래를 망칠 순 없어. 지훈은 숨이 막혔다. 사람을 기업의 부속품처럼 여기는 이런 사고방식이 그는 혐오스러웠다. 어떻게든 이 굴레에서 벗어나야 했다. 그의 머릿속이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찾기 시작했다. 그때 그의 뇌리를 스치는 얼굴이 있었다. 아무런 감정 없는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평범한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있던 그 여자. 배경도 인맥도 없는 여자. 자신의 통제에 둘 수 있는 여자. 완벽한 방패막이가 되어줄 수 있는 존재. 미친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지우는 다시 회사로 돌아와 서유진을 찾아 나섰다. 그는 옥상 정원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그녀에게 다가가 본론부터 꺼냈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유진은 하마터면 마시고 있던 물을 뿜을 뻔했다. 그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내 무슨 말씀이신지. 지우는 비즈니스 협상을 하듯 냉정하게 조건을 제시했다. 3년 계약 결혼입니다. 매달 1억 원을 지급하죠. 그동안 당신은 내 아내 역할을 해주면 됩니다. 내 가족과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방패가 필요한 겁니다. 3년 뒤에는 깨끗하게 이혼해주는 조건입니다. 위자료도 두둑이 챙겨주겠습니다. 그는 그녀가 놀라거나 혹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유진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그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혼란과 함께 아주 희미한 슬픔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죄송하지만 그 제안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짧게 목례를 하고
그를 지나쳐 가버렸다. 지우는 그 자리에 홀로 남아 예상치 못한 거절에 당황스러움과 함께 묘한 실망감을 느꼈다. 그날 저녁 유진은 3년간 입을 일이 거의 없었던 단정한 원피스로 갈아입었다. 오늘은 그녀와 남편 박민준의 3주년 결혼 기념일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게 포장된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다. 그들이 처음 데이트했던 한강이 보이는 작은 레스토랑. 그녀는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해 남편을 기다렸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3년의 세월이 스쳐 지나갔다. 건축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천재였지만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숨겼다. 평범한 주부로 파트타임 청소부로 살면서 뒤에서는 그의 작은 건설사를 위해 밤새워 사업 전략을 짜주고 재무 설계를 해주고 인맥을 관리해 주었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그의 성공을 도왔다. 그리고 오늘 그녀가 그에게 준 가장 큰 선물, 태아그룹과의 1조 원짜리 계약이 성사되었다. 그는 분명 기뻐할 것이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늦게 박민준이 나타났다. 그는 유진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비싼 명품 수트를 입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만함과 성공에 대한 도취감이 가득했다. 그는 유진 앞의 선물 상자는 쳐다보지도 않고 의자에 거만하게 앉았다. 그리고 그는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로 툭 던졌다. 우리 이혼하자. 유진의 세상이 멈췄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민주는 경멸적인 웃음을 흘리며 말을 이었다. 난 이제 너랑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이야. 오늘 태아그룹이랑 1조 원짜리 계약을 했거든. 이제 내 앞길은 탄탄대로야. 너 같은 청소부 아내는 나에게 짐만 될 뿐이지. 민준 씨, 무슨 소리예요? 오늘 우리 기념일이잖아요. 유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기념일 웃기지 마. 이 계약 누가 성사시켜준 건지 알아. 최수아 실장님이야. 그분 덕에 내가 이 자리까지 온 거라고. 우리는 곧 약혼할 거다. 그러니 너는 그냥 조용히 이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 최수아, 유진의 대학 동창. 언제나 그녀의 재능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 이름이 민준의 입에서 나왔다. 그리고 계약. 그녀가 지훈에게 부탁해서 얻어낸 바로 그 계약. 지독한 아이러니가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녀가 모든 것을 바쳐 이룩한 성공의 탑 위에서 그는 다른 여자의 손을 잡고 그녀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고 있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레스토랑의 통유리 창을 넘어 그녀에게 스며드는 것 같았다. 그녀는 온몸이 주체할 수 없이 해알점에 떨려왔다. 민주는 그런 그녀를 비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레스토랑 밖으로 나갔다. 그곳에는 화려한 차림의 최수아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유진은 텅 빈 테이블에 홀로 남아 눈앞의 이혼 서류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누군가 그녀의 떨리는 어깨 위로 따뜻한 캐시미어 코트를 덮어주었다. 은은한 샌다루드 향기가 그녀를 감쌌다. 그녀가 고개를 들자 그곳에는 강지훈이 서 있었다. 그는 오늘 저녁에 끔찍한 선자리로 가던 중 우연히 이 레스토랑을 지나치다 창가에 홀로 앉은 그녀를 보았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민중건설의 대표 박민준이 그녀에게 이혼 서류를 던지고 다른 여자와 사라지는 모든 광경을.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멀리 사라지는 민준의 차를 한번 쳐다본 뒤 다시 시선을 유진에게 돌렸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했다. 이제 자유로워진 거 맞지? 나랑 결혼하자. 강지훈의 캐시미어 코트가 주는 온기와 샌다루드 향기는 잠시나마 서유진을 현실의 냉혹함으로부터 분리시켰다. 그의 차 안 부드러운 가죽 시트에 몸을 기댄 채 그녀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방금 전 레스토랑에서 겪은 일은 마치 지독한 악몽 같았다. 3년의 헌신, 3년의 사랑, 3년의 희생이 한 장의 이혼 서류와 경멸의 말들로 산산조각 났다. 괜찮소.
강지훈의 낮은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유진은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동정심이 아닌 어떤 종류의 이해와 결의가 담겨 있었다. 유진은 그의 코트를 여미며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이혼 서류를, 그리고 그의 두 번째 제안을 떠올렸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그것은 생존을 위한 유일한 동아줄처럼 느껴졌다. 어쩌면 짓밟힌 자존심을 지킬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다. 좋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결심은 단단했다. 그 결혼하겠어요. 다음 날 아침 강남구청의 혼인신고, 창구 아픈 유난히 한산했다. 차갑고 사무적인 공간의 분위기는 그들의 감정 없는 거래에 더없이 어울렸다. 유진과 지우는 나란히 서서 서류의 인적 사항을 기재했다. 어떠한 로맨틱한 순간도 미래에 대한 설렘도 없었다. 그저 비즈니스 파트너가 계약서에 서명하는 과정일 뿐이었다. 혼인신고가 끝나자마자 지우는 그녀에게 검은색 무광의 신용카드와 스마트키 하나를 건넸다. 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요. 이제 당신 집이요. 유진은 그것들을 즉시 받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우리는 계약관계입니다. 저는 대표님의 진짜 아내가 아닙니다. 이 결혼은 서로의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지우는 그녀의 당돌함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요. 그래서 당신을 선택한 거니까. 그날 오후 유진은 타워팰리스의 텅 빈 펜트하우스에 홀로 서 있었다.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선 그녀는 끝없는 부와 사치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공허했다. 어제까지 그녀의 세상이었던 작은 빌라의 온기는 이제 없었다. 같은 시각 박민준의 가족은 흥분과 환희에 차 있었다. 그들은 청담동의 명품관을 돌며 저녁 파티를 위한 옷을 고르고 있었다. 민준의 어머니 정 여사는 아들의 팔짱을 끼고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내 아들 정말 장하다. 이제 그 기생충 같은 년 우리 민준이 발목 잡을 일 없어서 속이 다 시원하다. 민준의 여동생 박민지도 옆에서 거들었다. 그러게 말이야 엄마. 오빠 옆에는 최수아 언니처럼 똑똑하고 집안 좋은 여자가 어울리지 어디서 굴러먹었는지도 모를 청소부 따위가 웬 말이야. 박민주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유진과의 3년을 완전히 지워버린 듯 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태아그룹과의 계약을 발판 삼아 서울 재계의 정점으로 올라설 자신의 미래만이 가득했다. 저녁이 되자 지훈의 비서가 유진이 머무는 펜트하우스로 커다란 드레스 상자를 보내왔다. 상자 안에는 심플하지만 우아한 진주색 실크 드레스가 들어있었다. 함께 놓인 카드에는 간결한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오늘 밤 당신은 청소부가 아니오. 내 아내요. 그것은 계약 조건의 일부였지만 왠지 모르게 유진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는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값비싼 옷을 입은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이것이 다가올 전투를 위한 갑옷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 태아그룹과 민중건설의 계약 체결을 축하하는 파티는 서울의 네로라 하는 정재계 인사들로 가득 차 있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사람들은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웃고 떠들었다. 박민준과 최수아는 마치 영화배우처럼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등장했다. 그들은 오늘 밤의 주인공이었다. 모든 카메라가 그들을 향했고 사람들은 그들의 성공을 찬양했다. 유진은 지훈과의 약속대로 홀로 파티장에 들어섰다. 지훈은 가장 극적인 순간에 등장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녀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구석에 조용히 서서 샴페인 잔만 만지작거렸다. 하지만 그녀의 바람은 오래가지 못했다. 매의 눈으로 그녀를 발견한 박민준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경멸적인 표정으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어머, 저것 좀 봐. 박복한 년이 구질구질하게 여기까지 쫓아왔네. 정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주변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박민지도 옆에서 비웃으며 거들었다. 꼴의 드레스는 어디서 주워 입고 왔나 봐. 언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우리 오빠한테 돈이라도 뜯어내려고 온 거야. 정말 뻔뻔하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시선은 유진에게 동정심 없는 호기심과 경멸을 담고 있었다. 유진은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허리는 꼿꼿이 세운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의 모욕을 온몸으로 견뎌내고 있었다. 그녀가 반박하지 않자 사람들의 눈에 그녀는 더욱 비참하고 애처로운 존재로 비쳤다. 바로 그때였다. 사회자가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신 민중건설의 박민준 대표님을 무대 위로 모시고 태아그룹과의 역사적인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준은 의기양양하게 최수아의 팔짱을 끼고 무대를 향해 걸어갔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연 회장을 가득 메웠다. 그가 막 무대 계단을 오르려는 순간 연 회장의 육중한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요란한 박수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강지훈이 들어서고 있었다. 그는 좌중을 압도하는 기운을 뿜어내며 갈라지는 사람들 사이를 유유히 걸어왔다. 그의 시선은 무대 위에 박민준이나 다른 사람들을 향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한 곳 모욕감에 떨며 구석에 서 있는 서유진을 향해 똑바로 걸어왔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강지훈은 유진 앞에 멈춰 섰다. 그는 부드럽게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그리고 얼어붙은 구경꾼들과 충격에 빠진 박민준의 가족을 지나 그녀를 이끌고 무대를 향해 걸어갔다. 그는 사회자에게서 마이크를 넘겨받았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연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제 아내를 소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연 회장 안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강지훈 대표의 아내, 그는 미혼으로 알려져 있지 않았던가. 지훈은 유진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이 순간 부드러워졌다. 인사하세요. 태아그룹의 안주인이자 제 아내 서유진입니다. 서유진이라는 이름이 불리는 순간 박민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정 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졸도했다. 최수아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굳어버렸다. 연 회장 곳곳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져 나왔다. 하지만 강지훈의 드라마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무대 위 테이블에 놓인 두툼한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이 계약에 대해 말하자면 그의 차가운 시선이 석상처럼 굳어버린 박민준에게 향했다. 태아그룹은 신의와 감사를 모르는 자들과는 거래하지 않습니다. 쩌저적. 그의 손에서 두꺼운 계약서 뭉치가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정확히 반으로 찢어졌다. 정적으로 가득 찬 연 회장에서 그 소리는 마치 총성처럼 크게 울렸다. 지훈은 찢어진 계약서 조각들을 박민준의 발치에 던져버렸다. 오늘부로 민중건설과 박씨 가문은 서울 재계에서 영원히 퇴출될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 겁니다. 이것은 선전포고입니다. 그는 말을 마친 뒤 여전히 유진의 손을 잡은 채 몸을 돌렸다. 그는 절대적인 파괴와 혼돈의 현장을 뒤로하고 그녀와 함께 연 회장을 빠져나갔다. 꼿꼿하게 편 그들의 등 뒤로 한 남자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배신과 복수 속에서 새로운 동맹이 그렇게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강지훈의 선전포고는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울 재계 전체를 향한 절대적인 명령이었다. 롯데호텔의 파티가 끝나기도 전에 소문은 증권가 정보지를 통해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다. 태아그룹 강지훈 민중건설 박민준 대표 공개 처형. 다음 날 아침 민중건설의 작은 사무실은 지옥으로 변해 있었다. 박민준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댔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의 성공을 축하하던 투자자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 계약 파기를 통보하는 협력업체들의 차가운 음성, 그리고 대출금의 즉각적인 상환을 요구하는 은행의 기계적인 통보가
그의 귀를 찢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계약은 이미 체결됐다고. 박민주는 수화기에 대고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냉소적인 대답이 돌아왔다. 박 대표,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당신은 강지훈 대표를 건드렸어. 이 서울에서 강지훈의 적이 되겠다고 나서는 미친놈은 없어. 위약금은 청구서 보내지. 끊어. 전화가 끊어지고 사무실에는 절망적인 정적만이 남았다. 그의 어머니 정 여사는 소파에 주저앉아 통곡했고 여동생 민지는 히스테릭하게 울부짖었다. 박민주는 하룻밤 사이에 성공의 정점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자신의 처지를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어제의 영광이 마치 한여름 밤의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이 모든 재앙의 중심에 그가 헌신짝처럼 버린 여자 서유진이 있었다. 이 혼돈 속에서 어젯밤 그의 성공을 견인했다고 믿었던 최수아는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 있었다. 그녀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그녀가 남긴 것은 박민준의 법인카드로 결제된 수천만 원의 명품 구매 내역뿐이었다. 침몰하는 배에서 가장 먼저 탈출한 쥐처럼 그녀는 그의 몰락을 정확히 예견하고 떠난 것이었다. 같은 시각 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의 아침은 비현실적일 정도로 고요했다. 강지훈과 서유진은 가사도우미가 차려준 아침 식사를 말없이 먹고 있었다. 법적으로 부부였지만 그들은 여전히 서로에게 완벽한 타인이었다. 어색한 침묵이 두 사람 사이를 맴돌았다. 강지훈은 맞은편에 앉은 유진을 남몰래 관찰했다. 그녀는 값비싼 명품으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조금도 기뻐하는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이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듯 무심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녀는 이 거대한 펜트하우스에서 가장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서재로 향했다. 지우는 호기심에 그녀를 따라 나섰다. 그는 서재 문틈으로 그녀가 복잡한 경제학 원론과 양자 물리학 그리고 현대 건축 이론에 관한 책들을 꺼내 읽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평범한 청소부도 복수심에 불타는 전처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도저히 정이 내릴 수 없는 하나의 거대한 수수께끼였다. 그리고 그는 그 수수께끼에 강렬하게 매료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충직한 비서인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실장, 서유진이라는 사람에 대해 다시 알아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말고 전부. 며칠 뒤 김 실장이 굳은 표정으로 지훈의 집무실을 찾았다. 그가 내민 보고서는 놀라울 정도로 얇았다. 대표님, 이상합니다. 서류상으로 서유진 씨는 고아입니다. 지방의 작은 보육원에서 자랐고 뛰어난 성적으로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했습니다. 수석으로 졸업했고 졸업 논문은 학계에서 전설로 회자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박민준과 결혼한 직후 그녀의 모든 기록이 3년간 공백입니다.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면서 파트타임 청소일을 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고아 건축 천재가 갑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청소부가 되었다고 앞뒤가 전혀 맞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녀의 과거를 지워버린 것 같았다. 고아라, 석연치 않아. 더 깊이 파고들어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어. 그는 서유진이라는 퍼즐이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거대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러던 어느 오후 유진은 답답한 마음에 펜트하우스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섰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잠시나마 복잡한 생각들을 잊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짧은 평화는 곧 깨졌다. 며칠 사이에 완전히 폐인이 된 박민준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값비싼 수트는 구겨져 있었고 면도하지 않은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유진아, 그가 애절하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눈이 멀었어. 제발 용서해줘. 응, 그는 그녀 앞에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다. 그는 그들의 3년을 들먹이며 감정에 호소했다. 우리가 함께한 3년이 있잖아. 제발. 지훈이 형, 아니 강 대표님께 말씀 좀 잘해줘. 나 이대로는 죽어.
유진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우리의 3년, 당신은 그 3년 동안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알려고 한 적이나 있었어. 당신이 사랑한 건 내 그림자 뒤에 숨어서 당신을 성공시켜줄 유령이었지. 내가 아니었어. 그녀의 냉정한 거절에 민준의 애원은 분노로 바뀌었다. 그는 이성을 잃고 그녀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내가 강지훈한테 무슨 꼬리를 쳤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는 내 여자였어. 네가 가진 모든 건 내가 준 거라고 착각하지 마. 그의 악력에 유진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바로 그 순간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그들 옆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강지훈은 분노하거나 소리치지 않았다. 그는 침착하게 다가와 박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의 소나기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 손 놓지. 지훈의 서늘한 목소리에 민준은 겁에 질려 반사적으로 손을 놓았다. 지훈은 유진을 자신의 등 뒤로 끌어당겨 보호했다. 그는 벌레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민준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녀가 너에게 준 모든 것, 내가 전부 회수할 수 있다. 그리고 그녀가 너 때문에 잃어버린 모든 것, 내가 100배, 1000배로 갚아줄 거다. 그는 유진의 손목에 남은 붉은 자국을 보고 잠시 미간을 찌푸렸다. 그리고는 다시 민준을 향해 얼음 같은 목소리로 경고했다. 다시는 내 아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다음은 없을 테니. 지훈은 유진을 데리고 차에 올랐다. 차가 떠나고 공원에는 망연자실한 박민준만이 홀로 남았다.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다. 하지만 이전의 어색한 침묵과는 달랐다. 무언가 미묘한 기류가 두 사람 사이를 흐르고 있었다. 지훈은 유진의 손목에 남은 붉은 자국을 힐끗 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자신의 자산이나 방패를 보호하려는 감정이 아니었다. 이 똑똑하고 비밀스럽고 상처 입은 여자를 진심으로 지켜주고 싶다는 원초적인 보호 본능이었다. 그는 이 계약 결혼이 더 이상 단순한 비즈니스 거래가 아니게 될 것임을 예감했다. 그들의 계약 조건들은 점점 더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그는 그녀에 대해 더 알고 싶었다. 단 몇 번의 클릭으로 그의 제국을 구한 여자. 그러나 자신의 과거는 철저히 숨기고 있는 여자. 그는 진짜 서유진을 알고 싶었다. 차창 밖을 바라보는 유진의 옆모습을 보며 지훈은 처음으로 그들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강지훈의 폭탄 선언은 서울 재계에 또 다른 지진을 일으켰다. 태아그룹의 후계자가 이름도 없는 여자와 결혼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이는 곧장 그의 가문 특히 성북동 대저택에 웅크리고 있는 호랑이 강 여사의 귀에 들어갔다. 며칠 후 강지훈과 서유진은 정식으로 강씨 가문에 인사를 드리기 위해 소환되었다. 유진이 처음으로 발을 들인 성북동 저택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고고한 위엄을 뽐내고 있었다. 값비싼 고미술품과 묵직한 가구들로 채워진 공간은 화려했지만 사람의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대한 황금 세장이었다. 유진은 지훈의 비서가 골라준 단정하고 우아한 투피스 차림이었다. 하지만 그 옷은 주변의 압도적인 화려함 속에서 오히려 초라해 보였다. 저녁 식사 자리는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상석에 앉은 간 여사는 태아그룹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절대 권력자였다. 그녀는 식사가 시작된 이래로 유진에게 단 한마디도 말을 걸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녀의 차가운 시선은 한시도 유진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지훈의 삼촌과 사촌들 그룹 내에서 호시탐탐 그의 자리를 노리는 경쟁자들은 노골적인 조롱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유진을 훑어보았다. 마침내 디저트가 나올 무렵 강 여사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단결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박혀 있었다. 내가 감히 집안의 허락도 없이 어디서 굴러먹던 건지도 모를 계집을 아내로 들여. 그녀는 지훈을 보고 말했지만 시선은 유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태하의 안주인 자리가 그렇게 우스워 보이더냐. 지훈이 입을 열려오던 순간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갑작스럽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그녀의 태도에 강 여사의 눈썹이 미세하게 치켜 올라갔다. 바로 그 주주말 국내 최대 아트 갤러리에서 열린 VVVIP 자선 갈라. 이곳은 대한민국 상위 0.1%의 사교장이자 보이지 않는 전쟁터였다. 연회장에 미묘한 술렁임이 일었다. 신한그룹의 외동딸 신혜리 상무가 해외에서 막 귀국해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다. 그녀는 최신 오드꾸띠르 드레스를 입고 수십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한 채 여왕처럼 등장했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에는 오만함과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그녀는 조용한 힘을 가진 유진과는 모든 면에서 정반대인 존재였다. 신혜리는 군중 속에서 강지훈과 서유진을 발견하자마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들을 향해 걸어왔다. 그녀는 유진을 마치 가구처럼 무시한 채 오직 지훈에게만 요염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빠, 이런 장난은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어.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유진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장난이 아니다. 내 아내 서유진 씨야. 정식으로 인사해. 그제야 신혜리는 유진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경멸적인 웃음을 지으며 유진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아, 이분이 그 유명한 청소부 지훈 오빠 취향 참 독특하네. 하긴 가끔은 길거리 음식도 당기는 법이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 담긴 독은 치명적이었다. 그래도 장난감은 질리면 버려야지. 안 그래. 그것은 의도적이고 잔인한 공개적인 모욕이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드라마를 지켜보고 있었다. 유진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그녀의 등 뒤로 감싸 아는 지훈의 팔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신하일이 내 아내에게 사과해. 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신혜리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사과 내가 왜 오빠 정신 차려. 저 여자 때문에 신한과 태하의 동맹을 깨뜨릴 셈이야. 그녀는 지훈에게 바싹 다가와 유진도 들릴 정도의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일 아침 오빠는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거야. 태하그룹 주가가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봐. 그녀는 유진에게 승리자의 미소를 던지고는 우아하게 몸을 돌려 사라졌다. 다음 날 아셔플. 증권시장이 개장하자마자 태하그룹의 주가는 거대한 매도 폭탄을 맞고 수직으로 낙하하기 시작했다. 신한그룹과 그들의 동맹 세력이 벌이는 전면적인 공격이었다. 이제 막 상처를 회복하기 시작한 태하그룹은 다시 한번 위기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상황은 1차 위기 때보다 더 심각했다. 이번에는 내부의 적까지 가세했기 때문이었다. 지훈은 성북동 저택으로 긴급 호출되었다. 강씨 일가의 모든 어른들이 모인 가족회의였다. 그곳에는 의기양양한 표정의 신혜리도 와 있었다. 강 여사는 지훈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다. 당장 그 여자와 이혼하고 신한가의 용서를 구해라. 태하를 살릴 수 있는 길은 그것뿐이다. 지훈의 삼촌이 옆에서 거들었다. 지훈아, 내 고집 때문에 그룹 전체가 망하게 생겼다. 네가 책임을 못 지겠다면 이 삼촌이 대신 짊어질 수밖에 없다. 모두가 그가 압박에 굴복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의 제국, 그의 가문의 유산, 그가 가진 모든 것이 경각에 달려 있었다. 지훈은 천천히 모두를 둘러보았다. 자신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할머니와 삼촌, 그리고 승리를 확신하는 신혜리의 얼굴까지. 그의 입가에 차갑고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하그룹, 제가 없으면 제대로 돌아갈 것 같습니까? 그는 그 말을 남기고 회의실을 나가기 위해 몸을 돌렸다. 모두가 그의 행동에 경악했다. 문 앞에서 그는 잠시 멈춰 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들의 심장을 꿰뚫을 만큼 단호한 결의에 차 있었다. 태하가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제 안에는 오직 서유진 한 사람뿐입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이 있었다. 유진은 그를 따라 저택까지 왔다가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살짝 열린 문틈으로 그의 모든 말을 듣고 있었다. 배신으로 얼어붙었던 그녀의 심장에 아주 오랜만에 따뜻한 온기가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종이 한 장으로 묶인 이 남자가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 순간 그들의 계약 결혼은 완전히 다른 무언가로 변하고 있었다. 강지훈의 결연한 선언은 성북동 대저택에 폭탄처럼 떨어졌지만 태아그룹의 현실적인 위기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태아그룹의 비상대책 회의실은 그야말로 전쟁터였다. 신한그룹의 공격은 어제보다 더욱 거세고 잔인해져 있었다. 유럽 채권 시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신용 등급 하락 위험이 있습니다. 주요 기관 투자자들이 2차 매도에 나섰습니다. 주가가 서킷 브레이커 발동 직전입니다. 절망적인 보고가 쉴 새 없이 터져나왔다. 강지훈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밤새 씨름한 방어 전략들을 지시했지만 그것은 마치 양동이로 쓰나미를 막으려는 것처럼 무력했다. 그의 삼촌인 강태준 부회장은 팔짱을 낀 채 회의실 구석에 서서 이 모든 상황을 흡족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조카가 무너지는 순간을 기다리는 하이에나처럼 지훈은 유진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하지만 그 대가가 이토록 파멸적일 줄은 몰랐다. 그는 벽이 사방에서 조여 오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다. 같은 시각 타워 팰리스 펜트하우스의 서재. 바깥 세상의 전쟁과는 무관하게 그곳은 완벽한 고요함에 잠겨 있었다. 서유진은 자신이 직접 조립한 최고 사양의 커스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월스트리트의 트레이더라면 기절할 만큼 복잡한 알고리즘과 데이터 스트림이 여러 개의 모니터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이곳이 바로 그녀의 전쟁터였다. 그녀는 실시간으로 태아그룹의 주가가 추락하는 것을, 그리고 강지훈이 필사적으로 방어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가슴속에서 낯선 감정이 솟구쳤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각오가 된 남자를 지켜주고 싶다는 맹렬한 욕망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숨기고 있을 수 없었다. 계약은 계약이지만 빚은 빚이다. 그녀가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는 그녀의 자존심을 지켜주었다. 이제 그녀가 그의 제국을 지켜줄 차례였다. 유진은 암호화된 위성 전화기를 들어 취리히에 있는 번호로 단 한 통의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장홍 나야, 준비해. 수화기 너머에서 장홍이라 불린 남자의 정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가씨, 드디어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금 투입해 태아그룹 주식은 방어 수준으로만 매입하고 주 공격 목표는 신한그룹이야. 그들이 가장 취약한 해외 자산과 자회사들을 공략해. 놈들이 정신 차릴 틈도 주지 마. 전화가 하기자 끊기자마자 보이지 않는 금융전쟁에 이막이 올랐다. 스위스의 비밀 계좌에서 케이맨 제도의 페이퍼 컴퍼니에서 수십억 유로와 달러의 자금이 해일처럼 한국 시장으로 밀려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자금 투입이 아니었다. 외과 수술처럼 정교하고 압도적인 공격이었다. 그녀는 신한그룹이 해외에 과도하게 투자해둔 부동산 자산과 기술주들의 허점을 정확히 찔렀다. 그녀의 알고리즘은 신한그룹의 방어 시스템을 비웃으며 그들의 자금줄을 하나씩 끊어놓았다. 사냥꾼이 순식간에 사냥감으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태아그룹 비상대책 회의실. 갑자기 거대한 미디어 월의 데이터가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누군가 천문학적인 액수의 태아그룹 주식을 익명으로 사들였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쉴 새 없이. 추락하던 주가 그래프가 바닥을 찍고는 수평을 유지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임원들의 단말기에 긴급 뉴스 속보가 번쩍였다. 속보. 신한그룹 유럽 자회사 주가 폭락 원인 불명. 속보. 여의도의 유령 등장. 미확인 세력 신한화학 상대로 대규모 공매도. 회의실은 충격적인 정적에 휩싸였다. 강지훈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스크린을 쳐다보았다. 여의도의 유령 고래라고 순식간에 이름 붙여진 이 미스터리한 투자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누가 이 정도의 자금력을 가지고 있으며 왜 자신을 돕는 것인가?
그의 삼촌 강태준의 얼굴에서는 만족감이 사라지고 당혹감이 떠올랐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신한그룹은 자신들의 집에 붙은 불을 끄기 위해 태아그룹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 오후 태아그룹 이사회는 간 여사의 주재로 강지훈의 해임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소집되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살벌했다. 강태준 부회장은 승리를 확신하며 지훈의 무능함을 질타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해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진 신혜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 강지훈은 무능합니다. 회사를 2번이나 파산 직전으로 몰고 갔고 정체불명의 외부 세력 덕에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이런 자에게 그룹을 맡길 수 없습니다. 강태준 부회장이 열변을 토하는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다. 서유진이 들어왔다. CEO의 아내가 입는 화려한 옷이 아닌 간결하고 날카로운 비즈니스 정장 차림이었다. 그녀에게서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조용한 권위가 뿜어져 나왔고 소란스럽던 회의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그녀는 곧장 회의 테이블 상석으로 걸어가 자신의 개인 태블릿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녀가 태블릿을 몇 번 터치하자 거대한 미디어월의 익명 계좌의 거래 내역이 프로젝트 되었다. 수십억 달러의 자금 흐름 신한그룹에 대한 외과 수술 같은 공격의 기록들이었다. 이 사진들의 경악한 얼굴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의 신혜리.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강지훈의 얼굴을 차례로 훑어본 후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태하를 한 번 구했던 것도 저고 2번째 구한 것도 접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청소부구와 저 여자가 어떻게 이런 자금력을. 유진은 얼음 같은 시선으로 신혜리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똑똑히 알아두세요. 제 남편을 건드리는 사람은 바로 저를 건드리는 겁니다. 그 순간 회의실은 완벽한 혼돈에 빠졌다. 강 여사는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유진은 더 이상 집안의 장애물이 아니었다. 감히 헤아릴 수도 없는 힘을 가진 두려운 존재였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강지훈이었다. 그가 방패로 삼기 위해 결혼했던 여자, 그가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여자가 사실은 대한민국 재계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힘을 가진 존재였다. 서유진이라는 수수께끼는 이제 풀 수 없는 심연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충격, 경외감, 감탄, 그리고 그가 감히 인정할 수 없는 더 깊고 복잡한 감정의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들의 힘의 균형은 돌이킬 수 없이 변했다. 계약서는 이제 무의미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거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운명의 장난으로 같은 편에 서게 된 두 거대한 힘의 연합이었다. 혼란스러운 회의실을 가로질러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들 사이에는 말없는 이해가 흐르고 있었다. 신한그룹과의 전쟁이 소강 상태에 접어든 후 서울 재계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에 휩싸였다. 서유진이라는 이름은 이제 상류층 사교계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가 되었다. 그녀가 누구인지, 어디서 나타났는지, 어떻게 그런 막대한 부와 힘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추측이 난무했지만 그녀의 진짜 정체는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다. 한편 강지훈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대한민국 재계의 절대자, 왕중광이라 불리는 윤성그룹이 서울의 미래를 바꿀 초대형 프로젝트 서울 스마트시티의 투자 설명회를 개최한 것이었다. 이 프로젝트를 따내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사업을 수주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최상위 포식자 그룹에 진입하는 것을 의미했다. 지훈은 이번만큼은 자신의 힘으로 태아그룹의 역량만으로 프로젝트를 따내고 싶었다. 그것은 강력한 아내를 둔 남편으로서의 자존심이자 그녀에게 자신이 그저 보호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님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는 밤낮 없이 팀원들과 프로젝트에 매달렸다. 그는 펜트하우스 서재에서 조용히 그를 지켜보는 유진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부드럽게 거절하며 말했다. 이건 당신이 스스로 증명해야 할 문제예요. 그녀의 말은 그를 좌절시켰지만 동시에 더 큰 동기를 부여했다. 바로 그 시점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진 최수아는 마지막 동아줄을 잡기 위해 청담동의 한 고급배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 앉은 젊고 화려한 여자는 서유진의 이복동생이자 언제나 언니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온 서예리였다. 예리는 언니의 천재성을 지독하게 질투했고 윤성그룹의 유일한 후계자가 되는 것을 평생의 목표로 삼고 있었다. 최수아는 예리 앞에서 비굴하게 기회를 구걸했다. 예리는 경멸적인 미소를 지으며 거래를 제안했다. 내가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가 SYIJ의 미완성 설계도를 주지. 넌 그걸 네 작품인 척 발표해서 태아그룹을 짓밟고 프로젝트를 따내. 대신 네가 따낸 프로젝트의 모든 이권은 내게 넘기는 거야. 예리는 SYJ가 과거 윤성그룹의 비밀 프로젝트를 몇 차례 수행했지만 그 정체는 철저히 베일에 쌓인 유령 건축가라고 설명했다. 그녀가 건넨 설계도는 진짜였다. 언니가 과거에 사용하던 서재에서 몰래 빼돌린 것이었다. 이것은 언니를 사칭해 그녀의 명성에 흠집을 내고 그녀가 선택한 남자 강지훈을 공개적으로 망신시키려는 예리의 잔인한 계략이었다. 윤성그룹 본사 컨퍼런스 홀 서울 스마트시티 투자 설명회는 미래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심사위원석에는 윤성그룹의 최고의 임원들과 해외 투자자들이 앉아 있었다. 먼저 발표에 나선 태아그룹은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사업 계획을 제시했다. 훌륭했지만 사람들의 심장을 뛰게 할 천재적인 번뜩임은 부족했다. 심사위원들의 반응은 정중했지만 미지근했다. 다음으로 사회자가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다. 이제 미스터리한 천재 건축가 SY님의 비전을 들어보겠습니다. 최수아가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무대 위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훔친 설계도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화면에 떠오른 디자인은 그야말로 숨막히게 아름다웠다. 컨퍼런스 홀은 흥분으로 술렁였고 심사위원들의 눈은 감탄으로 빛났다. 계약은 이미 그녀의 것인 듯 보였다. 청중석 한 구석에는 간신히 초청장을 구해 참석한 박민준이 앉아 있었다. 그는 경외감과 질투가 뒤섞인 눈으로 무대 위에 최수아를 바라보며 자신이 만났어야 할 여자는 저런 천재였다고 쓰라리게 생각했다. 심사위원장이 막 SYJ의 승리를 선언하려는 순간이었다. 잠깐만요. 컨퍼런스 홀에 거대한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섰다. 화려한 드레스가 아닌 학자나 예술가처럼 보이는 간결하고 실용적인 차림의 서유진이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귀빈석에 앉아있던 서예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유진은 망설임 없이 무대 위로 걸어가 당황한 최수아의 옆에 섰다. 그녀는 스크린의 설계도를 잠시 바라보았다. 훌륭한 디자인이군요. 하지만 미완성입니다. 그녀는 청중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홀 전체를 울리는 힘이 있었다. SYJ는 제 이름 서유진의 이니셜입니다. 그리고 도둑은 절대 작품의 영혼을 이해할 수 없죠. 충격적인 선언에 장내가 얼어붙었다. 그녀는 자신의 개인 태블릿을 프로젝터에 연결했다. 스크린에 떠있던 미완성 설계도가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빠져있던 조각들을 채워 넣었다. 혁신적인 AI 기반 교통 및 에너지 관리 시스템, 스스로 유지되는 녹지 공간, 미래의 필요에 따라 변화하는 모듈식 건축 계획. 그것은 더 이상 아름다운 도시 계획이 아니었다. 스스로 숨쉬고 성장하는 살아있는 유기체였다. 순수한 천재의 작품이었다. 컨퍼런스 홀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경이로운 광경을 지켜보았다. 심사위원장 석에 앉아있던 윤성그룹의 원로 임원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유진에게 깊이 허리를 숙였다. 아가씨, 돌아오셨군요. 그 한마디에 그녀가 윤성가 지하의 사람이라는 사실이 암묵적으로 드러났다. 최수아는 무대 위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다. 모든 것을 잃은 그녀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서예리는 분노로 뒤틀린 얼굴을 한 채 아무도 모르게 홀을 빠져나갔다. 청중석에 서 있던 강지훈은
무대 위의 여자를 바라보았다.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금융의 천재, 그리고 건축의 거장. 그 모든 것이 바로 서유진이었다. 그는 압도적인 경외감에 휩싸였다. 그리고 홀 뒤편 박민주는 마침내 모든 것을 깨달았다. 지난 3년간 그가 무시하고 경멸했던 아내의 조언들, 그녀의 비범함, 그리고 그가 쓸모없는 청소부라고 불렀던 그 여자가 바로 온 세상이 찾던 천재였다는 사실을, 자신이 저지른 어리석음의 무게가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거대한 실수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다. 그는 해와 달을 제 손으로 내던져 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무력한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챕터는 완벽한 후회로 일그러진 그의 얼굴을 비추며 끝이 났다. 컨퍼런스 홀에서의 완벽한 승리 이후 서유진의 존재는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태풍의 눈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펜트하우스의 고요함 속으로 몸을 숨겼고, 그 덕분에 서예리는 잠시나마 시간을 벌 수 있었다. 언니의 귀환으로 자신의 모든 것이 위협받게 된 예리는 분노와 질투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자신의 화려한 청담동 빌라에서 값비싼 도자기를 벽에 던지며 울부짖었다. 언제나 그랬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들의 눈은 항상 저 천재적인 언니만을 향했다. 이제 그 언니가 돌아왔다. 자신의 자리는 없었다. 며칠 뒤에 열릴 윤성그룹의 후계자 발표 연회는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이자 모든 것을 건 도박이었다. 그녀는 절망에 빠진 최수아에게 연락했다. 수화기 너머로 수아의 히스테릭한 비명이 들려왔지만 예리는 차갑게 말했다. 징징거릴 시간 없어.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뿐이야. 마지막 기회를 주지. 제대로 해내면 넌 상상도 못할 부와 명예를 얻게 될 거야. 며칠 후 인천항 근처에 어둡고 음습한 폐창고, 서예리는 돈과 복수심에 눈이 먼 최수아를 데리고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을 만났다. 그녀는 돈이 가득 든 서류 가방과 서유진의 사진을 테이블 위로 밀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와는 어울리지 않게 소름 끼치도록 냉정했다. 윤성그룹 후계자 발표 연회가 열리기 전까지 이 여자를 세상에서 사라지게 해. 그녀가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죽이지만 마. 하지만 죽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최수아는 공포에 질려 떨었지만 이미 돌아갈 다리는 없었다. 그녀는 재벌가의 암투에 깊숙이 휘말린 버려질 운명의 장기말일 뿐이었다. 그 무렵 유진은 자신이 익명으로 설계해 기부한 작은 공공도서관의 건설 현장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복잡한 현실을 잊고 자신의 창조물이 생명을 얻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에 집중하고 싶었다. 바로 그 순간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급정거하며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차에서 내린 사내들은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움직였다. 유진이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그들은 그녀의 입을 막고 거칠게 차 안으로 밀어 넣었다. 그녀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화면에 거미줄 같은 균열을 남겼다. 그것이 그녀가 남긴 유일한 흔적이 되었다. 같은 시각 태아그룹 집무실에서 강지우는 저녁 식사를 함께하기로 한 유진을 기다리고 있었다. 약속 시간이 지나도 그녀가 나타나지 않자 그의 마음속에 작은 불안의 매듭이 생겨났다. 그녀는 약속을 어길 사람이 아니었다. 그가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는 곧장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다. 불안감은 순식간에 공포로 변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경호팀 전체에 비상경계령을 내렸다. 인천항 근처에 버려진 창고. 유진은 차가운 의자에 몸이 묶인 채 정신을 차렸다. 습하고 곰팡내 나는 공기가 코를 찔렀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패닉에 빠지는 대신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을 납치한 사내들이 아가씨와 연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엿들었다.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서예리, 자신의 피를 나눈 동생이 벌인 짓이었다. 그 사실이 주는 배신감은 육체적인 위협보다
더 날카롭게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탈출 방법을 찾기 위해 주변을 샅샅이 훑었다. 그때 젊은 납치범 하나가 휴대용 와이파이 공유기에 연결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창고 천장에 낡고 녹슨 금속 파이프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의 머릿속에 계획이 떠올랐다. 그녀는 등 뒤에 있던 부서진 나무 상자 모서리에 묶인 밧줄을 필사적으로 비벼댔다. 살이 쓸려 피가 났지만 고통을 느낄 새도 없었다. 마침내 한쪽 손이 자유로워졌을 때 그녀는 지훈이 선물했던 작은 귀걸이를 조심스럽게 뺐다. 그것은 그녀도 모르는 사이에 최첨단 단거리 지휘와 비상신호 기능이 내장된 맞춤 제작품이었다. 문제는 이 밀폐된 공간에서 신호가 외부로 나갈 수 있느냐였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가느다란 철사를 주워 귀걸이를 그 끝에 걸었다. 그리고는 온 힘을 다해 천장에 녹슨 파이프 틈새로 그것을 튕겨 올렸다. 금속 파이프가 미약한 신호를 증폭시켜주기를 바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건 도박이었다. 한편 강지훈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의 경호팀은 건설 현장에서 액정이 깨진 유진의 태블릿을 발견했다. 그는 태아그룹의 모든 정보력과 경찰 국정원의 인맥까지 총동원해 거대한 수색망을 펼쳤다. 그는 마치 철창에 갇힌 사자처럼 날뛰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의 기술팀으로부터 긴급 보고가 들어왔다. 미세한 비상신호가 감지되었다는 것이었다. 유진의 귀걸이였다. 신호는 인천항 부근을 가리키고 있었다. 지훈은 경찰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최정예 경호팀을 이끌고 직접 현장으로 향했다. 긴장감 넘치는 창고 급습 작전이 시작되었다. 짧지만 격렬한 격투 끝에 납치범들은 모두 제압되었다. 지훈은 창고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곳에는 지치고 창백한 모습이었지만 조금도 꺾이지 않은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유진이 있었다. 그는 달려가 그녀를 묶은 밧줄을 끊어냈다. 그리고는 단단하게 쌓아 올렸던 이성의 벽이 무너져 내린 듯 그녀를 거칠게 끌어안았다.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품 안에서 유진은 비로소 참아왔던 공포와 고통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 매달렸다. 동생에 대한 배신감과 지난 몇 시간의 끔찍했던 공포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납치범들은 곧바로 최수아를 배후로 지목했고 체포된 최수아는 공포에 질려 서예리가 꾸민 모든 계획을 자백했다. 진실은 이제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후 지훈은 의사의 진찰을 받은 유진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죽음의 문턱을 함께 넘은 경험은 그들 사이의 모든 가식과 거리를 허물어 버렸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엄지손가락으로 그녀의 손등을 부드럽게 쓸어주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그의 필사적인 수색과 그녀의 지혜로운 생존은 그 어떤 계약서보다도 강력한 유대를 만들어냈다. 그것은 절대적인 신뢰와 감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깊은 사랑의 유대였다. 이틀 뒤면 후계자 발표 연회였다. 이제 그것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다. 정의를 실현해야 할 심판의 날이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다음에 닥쳐올 거대한 폭풍을 함께 맞서겠다는 무언의 약속이 그들의 눈빛 속에서 오가고 있었다. 윤성그룹의 창립기념일과 후계자 발표를 겸한 연회는 신라호텔 다이너스티 홀에서 열렸다. 이곳은 대한민국의 권력이 모이고 흩어지는 심장부와도 같은 곳이었다. 정재계 문화계의 거물들이 모두 모여 윤성그룹의 새로운 시대를 목격하기 위해 자리했다. 연회의 주인공은 단연 서예리였다. 그녀는 불꽃처럼 강렬한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완벽하게 계산된 미소로 하객들을 맞이했다. 그녀의 내면은 극도의 긴장감과 흥분으로 들끓었지만 겉으로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후계자의 모습을 연기했다. 그녀는 서유진이 자신의 덫에 걸려 세상에서 사라졌다고 확신했다. 오늘은 바로 자신의 대관식이었다.
연 회장 한 구석에는 박민준과 그의 가족이 필사적으로 사람들과 인맥을 쌓으려 애쓰고 있었다. 그들은 서예리를 자신들의 구원을 위한 마지막 동아줄로 여기며 그녀의 성공에 모든 것을 걸고 있었다. 마침내 연 회장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 위로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다. 윤성그룹의 총수 서진우 회장이 무대에 올랐다. 그의 얼굴에는 강력한 카리스마와 함께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윤성의 미래에 대한 간결한 연설을 마친 뒤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다. 오늘 이 자리에 제 작은 딸 서예리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아직 공식적인 후계자 발표는 아니었지만 예리는 이 순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무대 위로 올랐다. 그녀는 우아하게 걸어나와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을 가장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슬픈 표정을 지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의 사랑하는 언니 서유진 언니가 함께했어야 했는데 안타깝게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언니가 돌아오길 간절히 바랐는데 정말 유감입니다. 그녀는 실종된 언니를 걱정하는 헌신적인 동생을 연기하며 교묘하게 자신이 유일하고 안정적인 대안임을 어필하고 있었다. 일부 이사들이 동정적인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예리가 연설에 마지막 결정적인 한마디를 내뱉으려는 순간이었다. 연 회장 뒤편에 거대한 문이 웅장한 소리를 내며 활짝 열렸다. 연 회장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역광 속에 세 사람의 실루엣이 떠올랐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서자 군중 속에서 나직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예리의 붉은 드레스와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눈처럼 하얀 드레스를 입은 서유진이 서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여왕처럼 고고하고 강력했다. 그녀의 한쪽에는 흔들림 없는 기사처럼, 강지훈이 다른 한쪽에는 돌처럼 굳은 얼굴의 아버지 서진우 회장이 함께였다. 서 회장은 예리가 스스로 목에 밧줄을 걸도록 일부러 그녀를 무대 위로 올렸던 것이었다. 서진우 회장은 경악한 작은 딸에게서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다. 그의 목소리가 연 회장 전체를 울렸다. 제 큰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다. 그리고 제 작은 딸이 제 큰딸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여러분 모두가 아셔야겠습니다. 무대 뒤편의 거대한 스크린에 예리의 천사 같은 초상화 대신 차가운 증거들이 떠올랐다. 예리가 납치범들을 만나는 CCTV 영상 눈물로 모든 것을 자백하는 최수아의 영상, 그리고 납치 자금이 오고 간 은행 거래 내역까지. 연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서 회장이 손을 들어 소란을 잠재웠다. 윤성그룹의 후계자는 오직 한 사람뿐입니다. 지혜와 힘, 그리고 무엇보다 바른 마음을 가진 제 맏딸 서유진입니다. 이게 그야하다. 선언이 끝나는 순간 서예리는 무대 위에서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완벽한 가면이 깨지고 공포와 증오로 일그러진 민낯이 드러났다. 아니야, 거짓말이야 아버지. 그녀의 절규는 아무에게도 닿지 못했다. 보안 요원들이 무대 위로 올라와 비명을 지르는 그녀를 끌고 나갔다. 그녀는 윤성계에서 제명되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었다. 군중 속에서 박민준은 이 모든 광경을 망연자실하게 지켜보았다. 그의 마지막 희망은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가장 굴욕적인 방식으로 폭발해버렸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건드렸던 세계의 거대함과 자신이 내버렸던 여인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다.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먼지보다 못한 존재였다.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의 얼굴에도 재가 되어버린 꿈과 함께 완벽한 절망이 떠올랐다. 모든 혼돈이 가라앉고 서유진이 마이크 앞에 섰다. 연 회장은 다시 고요해졌고 모든 시선이 그들의 새로운 지도자에게 쏠렸다. 그녀는 복수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미래에 대해 말했다. 혁신적이고 윤리적이며 강력할 윤성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자신감 넘쳤으며 오랫동안 숨겨왔던 타고난 권위로 가득 차 있었다. 강지훈은
그녀의 바로 뒤에서 자랑스럽고 든든한 파트너로 서 있었다. 이제 그들은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커플이 되었다. 유진이 연설을 마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녀는 몸을 돌려 지훈과 눈을 마주쳤다. 그는 그녀에게 작고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청소부도 그림자도 희생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녀의 정당한 자리에서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자신의 제국을 다스릴 준비가 된 윤성그룹의 회장 서유진이었다. 서유진이 윤성그룹의 회장으로 취임한 후 몇 달이 흘렀다. 서울 재계의 판도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녀는 아버지 세대의 낡은 관습을 과감히 타파하고 데이터와 혁신에 기반한 날카로운 경영 스타일로 그룹을 이끌었다. 이사회에서 그녀의 조용하지만 논리 정연한 말 한마디는 그 어떤 호통보다 무거웠고 모두가 그녀를 존경하고 또한 두려워했다. 윤성그룹과 태아그룹의 전략적 제휴는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서유진의 천재적인 비전과 강지훈의 강력한 추진력이 만나 인공지능과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프로젝트들이 연이어 성공을 거두었다. 그들은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 서로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이자 동반자였다. 어느 맑은 가을날, 유진은 교도소의 삭막한 면회실을 찾았다. 유리창 너머에는 몇 달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박민준이 앉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오만하지도 분노하지도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남자의 공허함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유진을 보자마자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도움을 구걸하지도 용서를 빌지도 않았다. 그저 읊조리듯 말했다. 나는 내가 뭘 버렸는지 이제야 알았어. 미안하다 유진아. 진심으로. 유진의 마음에는 더 이상 분노나 경멸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한때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에 대한 희미한 연민과 지나가버린 과거에 대한 조용한 슬픔만이 있었다. 그녀는 용서한다고 말하는 대신 담담하게 말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당신도 당신의 몫을 치르고 새로운 삶을 살아요. 안녕 박민준 씨. 그것은 복수가 아닌 그녀의 과거에 대한 완벽한 마침표였다. 면회실을 나오는 그녀의 발걸음은 놀라울 정도로 가벼웠다. 그날 저녁 지훈은 유진을 어느 한적한 곳으로 데려갔다. 그곳은 얼마 전 완공되어 시민들에게 개방된 그녀가 설계했던 작은 공공 도서관이었다. 밤이 되어 문을 닫은 도서관은 내부의 부드러운 조명만을 받아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당신이 만든 공간은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생명을 주는 것 같소. 지훈이 도서관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는 책과 지식 그녀의 본질과도 같은 것들로 가득 찬 도서관 중앙에서 그녀를 멈춰 세웠다. 그는 그녀의 두 손을 잡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재벌 총수의 위압감이 아닌 한 남자의 진심 어린 떨림이 담겨 있었다. 서유진, 우리의 3년 계약은 오늘부로 끝났어. 유진이 의아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계약 기간은 아직 남아 있었다. 지훈은 말을 이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화려하지 않지만 밤하늘의 별처럼 깊고 맑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다. 그래서 새로운 계약을 제안하고 싶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계약 기간은 평생, 보수는 내 사랑 전부. 조건은 당신이 평생 내 곁에 있어 주는 것. 그는 그녀의 앞에서 천천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나와 정말로 결혼해 주겠소.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슬픔이나 고통의 눈물이 아닌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순수한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만 세차게 끄덕였다. 네. 지훈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것은 마치 처음부터 그녀의 것이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맞았다. 그는 일어나 그녀를 품에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들의 차갑고 계산적이었던 시작과는 대조적으로 그들의 입맞춤은 사랑과 약속으로 가득 찬 진짜 첫 키스였다. 몇 년 후 에필로그, 주말 오후의 햇살이 한강변의 모던한 저택 정원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것은 성북동의 권위적인 대저택도 타워팰리스의 차가운 펜트하우스도 아니었다. 유진이 직접 설계한 사람 사는 온기로 가득한 집이었다. 정원에서는 조금 더 나이를 먹었지만 훨씬 더 행복해 보이는 유진과 지훈이 어린 쌍둥이 남매와 함께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윤성그룹의 회장님과 태아그룹의 대표님이 아니었다. 그저 평범한 엄마와 아빠였다. 그들의 기이하고 계산적이었던 시작은 배신과 음모 가문의 기대를 모두 이겨낸 강력한 사랑으로 피어났다. 가장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시작된 인연이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진정한 사랑으로 완성된 것이었다. 해, 진력 내 가족은 손을 잡고 노을이 붉게 물드는 한강변을 따라 산책했다.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저녁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다. 그것은 새로운 새벽과 진정한 사랑이 만들어낸 완벽하고 만족스러운 풍경이었다.